전 세계가 위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량난, 혼란, 불신.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이 조용히 그리고 질서 있게 그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최빈민국에서 선진국이 되기까지 단 몇십 년. 이 나라는 단지 식량을 넘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를 바꿔냈습니다. 그 기적의 무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경제학자의 시선을 뒤흔든 한국의 조용한 기적을 소개합니다. 잠깐,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국제식량연구소의 연구원이죠. 지난 2024년 가을 동북아 식량안보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도쿄는 제 예상과 달리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팽팽한 긴장감은 시내로 들어설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나선 거리는 평소의 도쿄와는 거리가 멀었죠.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포럼 시작 전날이라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근처 대형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쌀 코너는 텅 비어 있었고 몇 안 남은 봉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구당 한 봉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직원의 반복되는 안내 방송도 소용없었어요. 어떤 중년 여성은 직원과 언쟁을 벌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로 뉴스 알림이 왔어요. 쌀값 2배 급등, 정부 비축미 공급 지연 논란이란 헤드라인이었죠. 마트 한쪽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냉정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카메라가 비춘 기자들의 표정에서도 불신과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마트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몇 곳에 들러봤죠. 모든 곳의 쌀 제품 코너는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어있거나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도 혼란과 불안이 읽혔어요. 일본은 항상 질서정연하고 안정적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기에 이런 모습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모든 채널이 쌀 부족 사태를 다루고 있었죠. 한 경제 전문가는 세계적인 곡물 생산량 감소와 물류 대란이 겹치면서 일본의 식량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비축미 관리 부실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어요. 창문을 통해 바라본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있을 포럼 자료를 검토하며 생각했어요. 선진국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식량 안보에 관한 연구를 해오면서도 실제로 선진국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보고서와 논문으로만 접하던 식량 위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청하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일 포럼에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포럼이 열리는 도쿄 국제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을 장소가 오늘은 묘하게 무거운 공기로 채워져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귀에 들리는 대화 조각들은 대부분 어제 목격한 쌀 사재기 현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메인 홀로 들어섰을 때 이미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호텔에서 받은 신문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예상대로 쌀 부족 사태였죠. 정부 비축미 긴급 방출 결정. 하지만 시장 반응 미미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도쿄대학의 다나카 교수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의 식량 안보 현황에 대해 분석했죠.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 이후 물류망 붕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특히 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다나카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대만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대만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 왔어요.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미 확대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다음은 중국 식량농업정책연구소의 리 교수였습니다. 리 교수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인 식량 공급에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큰 충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아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리 교수의 말에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을 향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때 다시 다나카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곧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시민의식이 아무리 높아도 식량 앞에선 무력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혼란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나카 교수의 말에 여러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 대표가 반박하려 했지만 사회자가 다음 발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쉬는 시간, 커피를 마시며 한국 대표단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제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한국농림부 소속 박 연구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대비가 필요하죠. 다행히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신뢰가 느껴졌지만 회의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도 일본처럼 될까? 다른 나라들의 냉소적인 시선 속에서도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후 세션에서 또다시 한국의 취약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특별한 반박 없이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엔 하나의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도 그럴까? 회의에서 들은 여러 분석과 예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일정이 한국이었기에 이번 기회에 직접 한국의 상황을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날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한국의 식량 안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인 통계만 보면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정말 낮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죠. 무언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이틀 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긴장감이 아직 몸에 배어 있어서인지 공항부터 무언가 다른 점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고 공항 내 편의점에서는 주먹밥과 삼각김밥이 진열대에 가득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운전기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즘 쌀값이 많이 올랐나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별히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약간 비싸진 것도 있겠지만 체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해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일본에서 보았던 급박한 상황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대형마트였습니다. 일본에서 본 혼란상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대형마트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쌀 코너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쌀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오히려 일부 상품에는 할인 행사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기까지 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매장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어디에도 불안감이나 사재기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재래시장이었어요.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있었고 쌀 가게에도 여러 고객들이 평온하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요즘 쌀 품귀 현상 같은 건 없나요? 상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매일 공급받고 있고 특별히 가격이 오른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세 번째로는 편의점 몇 곳을 둘러봤어요. 역시 쌀 제품들은 모두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쌀과자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었죠.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확인해봤습니다. 핸드폰으로 몇 개의 앱을 다운받아 살펴보니 쌀 상품들은 모두 정상 판매 중이었고 배송도 1일 1일 이내로 가능했어요. 하루 종일의 조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본 상황과 한국의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도쿄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장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도 쌀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그날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이지만 식량 위기에 대한 반응이 이토록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니면 무언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다음 날에는 한국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음식점들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편의점에는 3355 모인 젊은이들이 간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어요. 문득 다나카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민의식이 아무리 높아도 식량 앞에선 무력하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 어쩌면 그 말을 반박하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시장 시스템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분함과 질서 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한국의 이런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일은 좀 더 한국인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시장 조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진짜 답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내일은 더 깊이 한국 사회로 들어가 볼 계획이었어요. 오늘은 한국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정책 담당자를 만나 한국의 식량 안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계획이었어요. 세종시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지난 이틀간의 관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시장은 안정적이고 사람들은 차분했으며 어디에도 불안감은 보이지 않았죠. 이런 현상 뒤에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식량정책과의 정 과장을 만났습니다. 정 과장은 친절하게 한국의 식량 안보 정책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놓았더군요.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의 비축미 관리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매년 수확기에 적정량의 쌀을 수매하여 비축하고 가격 변동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구조였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 곡물 시장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었어요.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와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있었고 유사시 신속한 수입이 가능하도록 물류 체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식량 위기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고 해요. 더 놀라웠던 것은 민관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통업체들은 자체적인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위기 상황에는 정부와 협력하여 안정적 공급을 유지한다는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런 협력 체계가 시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정 과장이 보여준 그래프에는 최근 몇 달간의 쌀 가격 변동 추이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소폭 상승에 그쳤어요.
이는 정부의 적절한 비축미 방출과 유통망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타재기 같은 비이성적 행동을 방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 기술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었어요. 비록 당장의 자급률은 낮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식량 안보는 단순히 물리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부의 선제적 대응, 민관 협력 체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위기관리란 시스템보다 사람의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오후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첨단 재고 관리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인공지능이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고 적시에 정량을 공급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물류 담당자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공급망 계획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녁에는 농협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지역 단위 식량 안보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지역 농협들이 자체적으로 비축미를 관리하고 필요시 지역 내 공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시스템이 무너져도 작은 단위의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들린 편의점에서 쌀 제품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쌀이 있다는 사실 넘어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시스템이 보였어요.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통계와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한국 사회에 내재된 힘이었죠. 오늘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식량 안보는 물질적 자원의 양이 아닌 그것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쿄 포럼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이었죠. 연구 일정 마지막 날, 세계식량정책연구소 아시아지부가 주최하는 화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도쿄 포럼에 참석했던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화면을 통해 다나카 교수와 리 교수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지난번 포럼 때와는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세미나의 주제는 동아시아 식량 위기의 차별적 양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한국 현지 조사 결과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발표 순서가 되어 지난 며칠간의 관찰 내용과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마트와 시장의 안정된 모습,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화면 속 얼굴들에서 다양한 반응이 읽혔습니다. 일부는 놀라움을, 일부는 의구심을 보였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맨 먼저 다나카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안정적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본과 같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질문에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안정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비축미 관리 시스템과 유통망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다음은 리 교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의 식량 자급률 문제를 지적하며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장기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준비해온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분명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지만 그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켰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버퍼 역할을 한다는 점도 덧붙였어요. 대만의 연구자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이런 안정적 대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특히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적 경험과 위기 극복의 역사가 만들어낸 독특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정부와 시민 간의 효율적인 소통 체계가 불필요한 불안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냉소적 시선이 점차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세미나 후반부에는 각국이 한국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식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신뢰에는 자립합니다. 그것이 위기를 넘기는 결정적 차이였다고요. 물질적 자원의 한계는 사회적 자본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상 세미나가 끝나고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도쿄에서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차이는 단순히 정책이나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신뢰,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문화적 역량의 차이였어요. 호텔방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짧은 체류였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식량 안보라는 주제로 시작한 여정이 결국 사회적 신뢰와 문화적 역량이라는 더 깊은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울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내일 아침 마지막 현장 방문을 계획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출국을 몇 시간 앞둔 이른 아침, 마지막으로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 근처 주택가를 산책했어요. 아침 출근길 사람들, 등굣길 학생들로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길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동네 슈퍼마켓이 눈에 들어왔어요. 귀국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식품 공급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서자 친근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와 엄마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어요. 쌀 코너에 다가가니 다양한 종류의 쌀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유기농 쌀, 현미, 흑미 등 선택의 폭도 넓었어요. 게다가 일부 제품에는 할인 스티커가 붙어있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쿄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빈 진열대, 언쟁을 벌이는 사람들, 불안한 표정들. 불과 일주일 전에 본 장면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 비슷한 식량, 자급률 상황에서 이토록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엄마와 아이가 쌀 한 봉지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일상적인 장보기를 하는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나라에는 불안이 없었습니다. 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죠. 슈퍼마켓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번 연구 여행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각국의 식량 안보 정책과 시스템을 비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정책이나 시스템 너머의 무언가였어요. 사람들의 행동 양식, 서로에 대한 신뢰, 질서를 지키는 문화적 습관. 이런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버퍼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통계와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이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심의 고층 빌딩,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풍경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면세점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의 쌀과자 코너에서 몇 가지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소한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뉴스를 확인했어요. 식량 위기에 관한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상황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보도였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어요. 이번 연구 여행은 단순한 현장 조사를 넘어 위기 속에서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식량 안보라는 주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회적 신뢰와 문화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노트북을 꺼내 비행 중에 정리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와 서울, 두 도시에서 경험한 대조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포착하고 싶었어요. 이 경험이 앞으로의 식량 안보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한국의 모습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풍요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풍요라는 것을요. 토론토로 돌아온 지 한 달, 연구소 내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 동아시아 현장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통계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열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식량위기 대응 비교 연구,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아래 객관적 데이터와 분석을 마친 후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제 진심을 담았어요.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위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일본은 물건이 먼저였고 한국은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한국은 진짜 풍요를 아는 나라입니다. 이 문장을 쓰고 잠시 멈추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런 주관적인 표현이 학술 보고서에 적합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지우지 않고 계속 글을 이어나갔어요. 두 나라 모두 식량 자급률은 낮지만 위기 대응 양상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정책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의 수준,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문화적 역량,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사재기나 패닉 구매 대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보다 더 가치 있는 진정한 사회적 자본의 풍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키보드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든 듯했어요. 동료 연구원 제임스가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결론 쓰고 있어? 그런데 좀 주관적인 것 같은데 다른 연구원들이 이의제기 안 할까? 그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진심을 담고 싶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식량 안보를 평가할 때 물리적 자원의 양뿐 아니라 그것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역량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효율적인 분배와 사회적 신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식량 안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연구소 내부 세미나 준비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열었어요. 첫 슬라이드에 도쿄에서 찍은 혼잡한 마트 사진과 서울의 평온한 마트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그 대비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며 현장에서 만났던 다양한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에서 쌀을 두고 다투던 사람들, 서울에서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하던 시민들, 각국의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이번 연구의 한 부분이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슬라이드를 완성했습니다. 식량 위기는 단순한 식품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위기입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했어요. 오늘의 작업을 마치고 짐을 챙기며 데스크 위에 놓인 작은 기념품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산 작은 쌀과자 상자였어요. 그 소박한 과자 속에 담긴 의미가 이제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이번 연구는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식량 안보 연구를 넘어 사회의 본질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제 과제는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가 그 시작이 될 것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연구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은 진정한 풍요란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습처럼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힘이야말로 어떤 자원보다 값진 자산이라는 사실을요.